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금으로부터 한 70여 년 전이죠. 한국전쟁, 그 한복판에서 시작된 아주 미스테리한 사건을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1951년 강원도 철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젊은 미군 병사들이 정체를 알 수 없는 병으로 막 쓰러져 갔습니다. 네, 맞아요. 증상이 정말 끔찍했죠. 고열에다가 두통도 엄청 심하고 눈은 막 충혈되고 심지어 온몸에서 피가 났다고 하니까요. 그렇죠. 꼭 무슨 보이지 않는 적한테 공격당하는 것처럼요. 그 미 해병 전차병 크리스 사르노라는 분 사례가 있잖아요. 갑자기 쓰러지니까 처음엔 독감인가 아니면 혹시 적군의 생화학 공격인가 막 이럴 정도였다면서요? 네, 그만큼 이게 갑작스럽고 아주 충격적인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 병 때문에 유엔군이 3,200명 넘게 감염됐고요.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수백 명이요? 와. 네, 미국이 당시에 진짜 세계 최고 과학자들, 노벨상 수상자까지 포함해서 230명 넘게 투입을 했어요. 그런데 20년이 넘도록 원인조차 밝혀내질 못했죠. 20년이나요? 네, 그냥 한국형 출혈열, 코리안 헤모로직 피버 이런 이름만 붙여놓고 사실상 거의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전 세계 의학계가 그냥 손을 놓은 거죠. 풀 수 없는 수수께끼처럼. 바로 그 지점. 모두가 실패하고 또 포기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전쟁으로 모든 게 다 폐허가 된 이 땅에서 단 한 명의 한국인 과학자가 이 보이지 않는 살인마의 도전장을 내밉니다. 아, 드디어 등장하시는군요. 네, 바로 이호왕 박사님이시죠. 오늘 저희와 함께 이 70년 전에 시작된 미스터리, 그 범인을 찾아가는 여정에 한번 같이 가보시죠. 대체 어떻게 세계 최고 과학자들도 못한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정말 궁금합니다. 우선 그러려면 이 병이 도대체 얼마나 무서운 병이었는지부터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임상적으로 보면 한 5단계를 거치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지옥의 5단계라고 불렸습니다. 지옥의 5단계요? 듣기만 해도 좀 섬뜩한데요. 네, 첫 단계가 발열기예요. 갑자기 열이 확 올라요. 40도 넘게. 이게 며칠 동안 계속됩니다. 온몸이 그냥 불덩이가 되는 거죠. 어우,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열만 나는 게 아니었죠, 근데. 그렇죠. 고열이랑 같이 두통이 진짜 깨질 듯이 아프고 근육통도 심하게 오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열이 뚝 떨어지는 저혈압기가 와요. 아, 그럼 좀 나아지는 건가요? 아, 그게 아니에요. 안심할 게 아니라 이때 혈압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쇼크 상태에 빠지거나 심하면 막 환각을 보거나 선망 증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아니, 열이 내렸는데 오히려 더 위험해진다니 정말 예측이 안 되는 병이었네요. 가장 좀 치명적인 단계는 언제였어요? 바로 세 번째 단계, 핍욕입니다. 이때가 제일 위험해요. 신장 기능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그래서 소변이 거의 나오질 않아요. 아, 심장이 멈추는 거군요. 네, 맞아요. 몸은 막 퉁퉁 붓고 결국에는 몸 안의 여러 장기에서 출혈이 발생해요. 환자의 절반 정도가 이 단계를 넘기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절반이나요?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이뇨기인데 이 핍뇨기를 어떻게든 버텨내면 기적적으로 신장 기능이 돌아오긴 해요. 근데 이번에 또 반대로 하루에 막 6리터 이상의 소변을 쏟아냅니다. 6리터요? 네, 그러니까 극심한 탈수 때문에 또 다른 위기를 맞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회복기, 이 모든 과정을 다 거치고 살아남은 분들이 정말 몇 달에 걸쳐서 아주 서서히 회복하는 기간입니다. 말 그대로 사람의 피를 말려 죽이는 병이었어요. 정말. 와, 듣기만 해도 그 고통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세계 최고 전문가들이 20년 넘게 매달렸는데도 원인을 못 찾았다니 진짜 보이지 않는 살인마라는 말이 딱 맞네요. 그렇죠. 그런 문제에 이호왕 박사님은 왜 뛰어들 결심을 하셨을까요? 그 동기가 궁금해지는데요. 네, 이호왕 박사님은 1928년에 함경남도 신흥에서 태어나셨어요. 함흥에대 다니시다가 한국전쟁이 터졌고요. 피난 내려오셔서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셨는데 전쟁 직후에 그 이름 모를 전염병으로 쓰러져가는 우리 동포들의 그 참상을 직접 보신 거죠. 아, 그러니까 개인적인 경험이 굉장히 결정적인 동기가 됐군요. 그냥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 이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바로 눈앞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내가 단순히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에서 그쳐선 안 되겠다. 이 질병의 근본 원인을 밝혀내서 이런 비극을 막아야겠다. 일어났던 소명의식을 갖게 되신 겁니다. 소명의식.
네, 운 좋게도 당시에 미국 정부가 전후 한국 학생들을 지원하던 미네소타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에 선발되셔서 미국 유학길에 오르신 거죠. 아, 그 미네소타 프로젝트. 근데 미국에서 공부하는 과정도 정말 대단했다고 들었어요. 영어가 좀 서투르셨다면서요? 그래서 칠판 내용을 그림 그리듯이 그냥 통째로 베끼고 주말에는 친구 노트 빌려서 밤새 또 베끼고. 네, 정말 필사적인 노력이었죠. 그 덕분에 학위를 잘 마치시고 미국에 있는 아주 유명한 연구소들에서 정말 파격적인 제안들을 많이 받으셨대요. 뭐 나무라고. 그렇죠. 당연히 그랬겠죠. 그런데 박사님은 그 모든 제안을 다 거절하고 귀국을 택하십니다. 그때 남기신 말이 아주 유명하죠. 과학자에게도 조국은 있습니다. 와, 과학자에게도 조국은 있다. 네, 자기를 공부시켜준 조국에 헌신해야 한다는 그런 책임감이 정말 누구보다 강하셨던 분입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나중에 한국의 파스텔이라고 불리게 되는 거고요. 정말 대단한 결심이십니다. 그렇게 1969년에 한국으로 돌아오셨는데, 아니 근데 그 당시 우리나라 연구 환경이라는 게 뭐 정말 열악했잖아요. 낡은 현미경 몇 대가 전부였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맞아요. 뭐 실험실이라고 부르기도 좀 민망한 수준이었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병의 가장 큰 피해자였던 미 육군이 이호왕 박사님의 그 집념 그리고 가능성을 높이 보고 연구비 지원을 결정합니다. 아, 미군요. 어떻게 보면 좀 적과의 동침 같기도 하고 묘한 상황이네요. 그렇죠. 근데 지원을 받았다고 해도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진짜 막막했을 것 같아요. 20년 동안 아무도 단서조차 못 찾았으니까요. 막막했겠죠. 연구팀은 일단 환자가 발생한 지역에 유독 많이 사는 등줄쥐 있잖아요. 아포데모스 아그라리우스. 이 쥐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추적에 나섰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쥐를 잡는 과정 자체가 거의 뭐 목숨을 건 작전이었다는 거죠. 아니, 쥐 잡는 게 왜 그렇게 위험했어요? 이 쥐들이 주로 밤에 활동을 하거든요. 근데 쥐가 많이 사는 서식지가 하필이면 휴전선, 비무장지대 DMZ 근처였던 거예요. 아, DMZ요? 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선전등 하나 비추면서 수풀을 막 헤치고 다니니까 북한 무장 간첩으로 오인받기가 딱 좋았던 거죠. 헐, 진짜 위험했겠는데요? 실제로 군인들한테 경고 사격을 받기도 하고 어떨 때는 군부대에 뚫려가서 막 조사를 받는 일도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세상에, 연구하다가 총 맞을 뻔한 거네요. 와, 진짜 상상도 못할 연구 환경입니다. 그런데 진짜 비극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호왕 박사님 본인을 제외하고 연구팀원 7명 전원이 자신이들이 그렇게 쫓던 바로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만 겁니다. 네? 팀원들이요? 전원이요? 네, 몇몇 분들은 생사를 오가는 아주 위독한 상태까지 갔었다고 해요. 동료들이 자기 때문에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는 심정이 어땠을까요? 정말. 아, 정말 끔찍했겠네요. 연구 자체도 저렇게 위험한데 같이 하는 동료들까지 감염되다니 이거 연구를 계속하기가 정말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7년 동안 그렇게 목숨 걸고 연구를 했는데도 뚜렷한 성과가 안 나오니까 1976년에 미 육군이 결국 연구비 지원 중단을 통보합니다. 아, 결국 지원이 끊기는군요. 네, 당시에 짜장면 한 그릇이 100원 하던 시절이었어요. 대졸 초임 월급이 한 20만 원 그 정도였는데 그 막대한 연구비가 딱 끊긴다는 건 사실상 연구 포기 선언이나 마찬가지였죠. 아,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정말 절망적인 순간이었겠네요.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텐데 그런데 바로 그때 정말 영화처럼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죠. 네, 맞습니다. 미국에서 은퇴한 노학자 윌리엄 젤리슨이라는 박사에게서 낡은 편지 한 통이 도착해요. 이 젤리슨 박사는 이 병의 원인이 혹시 곰팡이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편지에 딱 한 줄짜리 질문을 던졌어요. 혹시 폐는 확인해 봤소? 폐요? 폐라고요? 아니, 왜 하필 폐였을까요? 증상은 주로 신장에서 나타났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지난 25년 동안 전 세계 모든 연구자들이 증상이 나타나는 신장, 간 이런 데만 집중했던 거예요. 아무 증상이 없었던 폐는 그냥 철저히 외면당했죠. 이황 박사님은 젤리슨 박사의 그 곰팡이 이론에는 동의하지 않으셨지만 폐라는 그 단어를 딱 보는 순간 뭐랄까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그런 충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아니 왜 폐는 생각도 못했지? 와, 완전히 발상의 전환이네요. 남들이 다 가는 길에서 벗어나서 아무도 보지 않던 곳을 딱 본 거군요. 네.
1975년 10월이었습니다. 서울 해화동에 있던 아주 허름한 연구실. 천장에는 구멍이 뚫려 있고 연탄 난로로 겨우 추위를 막던 그런 곳이었어요. 거기서 이호왕 박사님은 정말 마지막 희망을 걸고 등줄지의 폐 조직 샘플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봤습니다. 마지막 희망. 네. 그냥 현미경이 아니라 특정 물질만 형광색으로 빛나게 해서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해주는 특수 현미경. 그러니까 형광현미경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발견하신 거죠? 네. 현미경 렌즈 너머로요. 마치 밤하늘의 은하수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노란색 형광점들이 폭포수처럼 막 쏟아져 내리는 걸 본 겁니다. 와. 25년 동안 꼭꼭 숨어있던 그 보이지 않는 살인마. 바로 그 바이러스의 실체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와, 진짜 소름 돋는 순간이었겠네요. 그 오랜 어둠 끝에 드디어 빛을 발견한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우왕 박사님은 이 바이러스에 이제 이름을 지어주기로 하셨어요. 처음 바이러스를 품고 있던 그 등줄쥐가 잡힌 곳이 경기도 한탄강 유역이었거든요. 그래서 한탄 바이러스라고 명명했습니다. 한탄강? 네. 아시다시피 한탄강은 휴전선을 가로지르면서 우리 민족의 그 분단과 슬픔을 상징하는 강이잖아요. 또 공교롭게도 우리가 슬픔과 탄식을 의미하는 한탄과 발음이 같다는 점도 참 의미심장하죠. 아, 그렇네요. 단순한 발견 장소, 그 이상의 의미를 담은 이름이군요.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의 아픔이 서린 그 이름을 세계 과학사에 딱 새기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비극의 상징을 위대한 발견의 증거로 승화시킨 거죠. 박사님은 심지어 자신의 아호, 그러니까 폐명 같은 것도 한탄으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이후에는 서울 시공지에서 또 다른 신종 바이러스를 발견했는데 여기에는 서울 바이러스라는 이름을 붙이셨습니다. 대한민국의 존재를 세계 의학계에 다시 한번 각인시킨 거죠. 자, 이제 범인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그럼 이제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근데 범인을 안다고 해서 범죄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 정확합니다. 이제 이 살인마를 빠르게 찾아낼 수갑, 즉 진단법을 개발해야 하고요. 또 다시는 활동하지 못하게 만들 방패, 즉 백신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호왕 박사님의 도전은 이제 2라운드로 접어든 거죠. 와, 또다시 힘든 과정이 시작되었겠네요. 진단법하고 백신 개발은 어떻게 진행됐나요? 우선 바이러스를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는 진단키트 개발에 성공하셨고요. 그리고 곧바로 국내 제약회사인 녹십자와 손을 잡고 백신 개발이라는 어쩌면 더 험난한 과제에 착수합니다. 다시 10여 년의 긴 연구가 시작된 거죠. 백신 개발이 특히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바이러스 독성을 좀 약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 균형 잡는 게 엄청 까다롭다고요. 네, 맞아요. 독성을 너무 약하게 만들면 효과가 없는 소위 물백신이 되고요. 조금이라도 강하게 남으면 오히려 백신을 맞은 사람이 병에 걸릴 위험이 있으니까요. 정말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은 끝에 마침내 동물 실험까지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만 남은 거죠. 인체에 안전한지 최종 확인하는 단계요. 아,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었겠네요. 누가 그 위험을 감수하고 임상시험에 참여했을까요? 설마. 네, 바로 이호왕 박사님 본인과 그분의 연구팀 6명이었습니다. 네, 연구팀이 직접이요? 네, 그들은 서로 말없이 얼굴만 마주보다가 조용히 자신들의 팔을 걷어붙였다고 해요. 그리고 직접 개발한 그 실험용 백신을 서로의 몸에 주사했습니다. 자신의 몸에 직접이요? 세상에. 아니 이건 과학자로서의 어떤 신념을 넘어선 행동 아닌가요? 정말 믿기 힘든 용기고 헌신입니다. 그렇죠. 인류를 이 질병의 공포에서 구하겠다는 그런 강한 책임감, 그리고 자기 연구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정말 불가능했을 겁니다. 다행히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정말. 네, 1990년에 이 백신 한탑박스는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 승인한 국산 신약 제1호로 탄생하게 됩니다. 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시작된 연구가 병원체 발견부터 진단법 개발, 그리고 백신 개발까지 진짜 한 사람의 집념이 이 모든 걸 이뤄냈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이건 과학계의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노벨상 수상 가능성도 엄청 높게 점쳐졌을 것 같은데요. 인용횟수로 노벨상 후보 예측하는 클래리베이트 분석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에도 꾸준히 이름이 올랐고요.
심지어 관련 분야 노벨상 수상자인 칼턴 가이드색 박사가 직접 추천하기도 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최종 수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명백하고 인류에 기여한 공로가 큰데 말이죠.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글쎄요. 노벨상 선정 과정이라는 게 50년 동안 비공개라서 저희가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몇 가지 추측은 있습니다. 첫째는 노벨 생리학상이 좀 순수 기초과학 발견에도 무게를 두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이에요. 기초과학적을 더 선호한다. 네, 이호왕 박사님 업적이 바이러스 발견이라는 기초과학적 성과도 있지만 거기에 더해서 진단법, 백신 개발이라는 응용과학 성과까지 다 이뤄내셨잖아요. 이게 역설적으로 너무 실용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업적이 너무 커서 너무 실용적이어서 상을 못 받았을 수도 있다니. 참 아이러니하네요. 그렇죠. 물론 학계 내에 어떤 정치적인 역학관계라든지 다른 요인이 작용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호왕 박사님은 노벨상보다 훨씬 더 위대한 유산을 남기셨다는 사실입니다. 맞아요. 그게 중요하죠. 박사님은 생전에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대요. 엄청난 노력을 하면 반드시 귀인이 나타납니다. 내 인생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에게 국가와 사회를 위한 큰 야심을 심어주세요. 이렇게 강조하셨다고 하고요. 박사님의 삶 자체가 그 메시지의 증거였네요. 맞습니다. 그분이 받은 진정한 상은 아마 그 노벨상 메달이 아니라 그분이 구해낸 수많은 생명들일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노력 덕분에 한국에 설립된 세계에서 유일한 세계보건기구 한타바이러스 연구협력센터, 이것도 큰 유산이죠. 네, 그렇죠. 그리고 박사님의 발견에서 유래해서 한타비리데라는 아예 새로운 바이러스 그러니까 분류체계상의 한 단위 이름으로 영원히 기록된 그 과학적 유산, 그리고 한국의 파스테르라는 그 명예로운 별칭, 이런 것들이 진짜 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호왕 박사님의 정말 끈질긴 추적 그리고 위대한 헌신을 함께 따라가 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도 풀지 못했던 미스터리를 해결하고 진단법과 백신까지 개발해서 인류를 구한 그의 업적. 이건 정말 노벨상이라는 어떤 틀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 앞에서 좌절하지 않는 그런 집념, 그리고 인류와 조국을 위해서 자신의 몸까지 기꺼이 내던질 수 있었던 그 숭고한 마음까지요. 맞습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홀로 그 길을 나섰던 용기, 동료들의 감염과 연구 중단이라는 위기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끈기, 그리고 마침내 완성된 백신을 자신의 몸에 직접 주사했던 그 순간의 마음, 우리는 과연 그 깊이를 얼마나 헤아릴 수 있을까요? 무엇이 한 사람을 그토록 위대하게 만드는 걸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